제가 오늘 오전에 줌 수업을 하나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요거를 읽었는데 인상이 달아나기 전에 빨리 찍으려고 합니다. 되게 감동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 초기 시들을 쭉 봐도 시 같지 않은 그런 되게 담백하고 솔직하고 꾸밈 없는 글을 쓴다. 심지어 시가 아닐 수도 있는 어떤 거 그런 걸 쓰는데 읽고 나면은 되게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러니까 즐거운 편지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년을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이번에 시집은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런 거 보면 은행잎들이 날고 있다. 현관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본다. 또 하나의 가을이 가고 있군. 너무 평범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루에 몇 번씩 보는 상황인 거잖아요. 은행잎이 날아다니고 단풍잎도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또 하나의 가을이 가고 있군. 이 또 하나의 여기에 또 한번 방점을 찍어볼 수 있는 것 같고, 이 시적 화자가 처한 정황은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수리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을, 이게 팔순 어르신이 이게 계단을 오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 가을수의 3배쯤 되는 가을을 매해 조금씩 더 무거운 중력추 달며 살고 있구나.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면서 은행잎을 구경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나무들 가운데 떡갈나무 빼고 나뭇잎은 대개 떨어지기 직전 결사적으로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학교를 내려오면서 이 떨어지기 직전의 나뭇잎들은 결사적으로 아름답다, 이걸 좀 말을 바꿔서 필사적으로 아름답다, 이런 어구를 생각을 해봤는데, 또 그 황동규 씨는 되게 외롭지 않거든요. 아까 다른 시인에게 쓰는 그런 편지시도 되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항상 시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여기도 위층 사는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보다 더 힘들어해요. 그래, 그나 나나 다 떨어지기 직전에 나뭇잎들 쭉 이렇게 오르다가 라벨의 볼레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라벨의 볼레로는 정명훈이 그 오케스트라 서울시향의 지휘자로 있을 때 연주한 게 지금 유튜브에서 쉽게 검색되거든요. 그걸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요. 처음 시작할 때 그걸 스네어 드럼이라고 하던데 그 북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대박이다 싶은데, 아무튼 라벨의 볼레로가 나오는데, 라벨의 볼레로가 악기 바꿔가며 반복을 춤추게 하듯 한층은 활기차게, 한층은 살금살금, 한층은 숨죽이고, 한층은 흥얼흥얼 발걸음 바꿔가며 올라가 보자 해서 은근히 이 리드미컬합니다. 소리와 모습을 흉내낸 말, 그러니까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도 적절하게 잘 쓰이고 굉장히 쉽게 잘 읽히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 곳의 노래, 요런 시도 있는데, 네. 나이가 들수록 그 다른 책들을 더 많이 읽게 되는데, 오늘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감동이 잘 안 되고 이제 감수성이 무뎌지는 거는 결국 몸이 변하기 때문이다. 이 피도 잘 안 돌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뭐 후각이나 이런 미각도 되게 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극에 무뎌지고, 그 다음에 강한 자극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플까봐 겁이 나서 또 피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남는 거는 책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딱히 재촉하지도 않고 그냥 내 속도에 맞춰서 쭉 읽으면 되고, 감동도 오는 거는 받고 안 오는 거는 그냥 흘려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마 그 중년 노년에 우리를 구원해주는 거는 외국어 공부가 아닐까. 이것도 그냥 되는 대로 속도대로 내가 그냥 이거를 해가지고 뭐 서울대 갈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다시 유학을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이 시간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또 외국어 공부를 하는 그런 건데, 뜻밖의 시인의 이름이 나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산 것의 노래, 아픔을 별처럼 노래한 만젤슈담의 시를 읽다 현충원으로 산책을 갔다. 이 만젤슈담은 러시아의 이제 시인인데 되게 반체제적인, 그래서 스탈린한테 찍혀가지고 이제 그냥 갔다 이렇게 죽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개념적인 그런 시를 쓴 걸로 알려진 시인입니다. 근데 이제 황동규 시에 들어오니까는 이게 현충원 산책 같은 그런 이름으로 또 읽힌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화하는 그런 능력 같은 거, 큰 작가일수록. 발라드의 끝, 개나리 필 무렵 성했던 눈마저 황반변성 안구주사 맞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확대경 없이 신문 읽을 생각 말게. 안 됐다는 듯 서달산이 아지랑이 피워 올리고 노랗고 하얗고 빨간 꽃들을 꾸역꾸역 뱉어낸다. 눈이 안 좋으신가 봐요. 이 얘기가 계속 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 노안이 오는데 안과는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죠. 이제 저도 거기 가기 시작했고요. 아무래도 부인과는 가면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고 뭐 그렇습니다. 자, 자작나무 이 어린 것이 이렇게
구두점 사용에 조금 여러분 좀 주목해 주시고요. 임플란트 한다고 이 두 개 뽑히고 마취된 얼굴로 약국 찾아가 문턱에 걸려 넘어졌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보면은 하나도 씨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너무나도 재밌게 잘 읽히고 읽고 나면은 그 잔영들이 남게 되는 거죠. 문과 맞부딪힌 왼쪽 어깨 초반부터 저리고 아파. 소염 진통파스 2장 붙이고 잠이 벗겨질 때마다 끙끙 소리 들었다. 아침에 병원. 허나 통증 저기 가라앉아. 대신 나온 산책길 좀 가라앉았나 봐. 그래서 이제 산책길을 나왔는데 내용은 이제 이런데 그 단어의 그 배치들, 예, 말들이 이제 리듬감이 있는 거죠. 아픈 밤 보내고 나니 안 보이던 게 보이네. 골짜기 쪽 어린 자작나무 하나 때 아니게 잎 반쯤 떨어뜨리고 나 홀로 서 있다. 왜 이리 서두르지? 굳이 뭐하러 먼저 가려고. 이제 이렇게 자작나무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써보고.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밟을 뻔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올해 집콕하다. 마스크 쓰고 산책 나갔다. 쭉 가다가 책들이 폈다 꽃들이 폈다 하다가 그리고 아니 벌써 라일락 꽃나무들에 눈 주며 걷다 밟을 뻔했다. 하나는 노랑 하나는 연분홍 쬐그만 풀꽃 둘이 시멘트 블록 터진 틈 비집고 나와 산들산들 피어 있었다. 둘 다 낯이 익다. 노랑은 민들레. 그런데 연분홍은 무슨 꽃? 세상 사는 일이 되게 그렇듯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른다. 알든 모르든 둘 다 간질간질 예쁘다. 이러고 이제 우리는 다 마스크 끼고 이렇게 괴물처럼 사는데 얘들은 되게 예쁘다는 거죠. 뭐 저는 마스크 낀 얼굴이 괴물 같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이도 이거 전철역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자를 병기해 줌으로 해서 오이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가신 조정관 시인 저도 이거 좀 뭐 읽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에게 이제 이렇게 시의 형식으로 어떤 전언을 띄우는 그런 식으로 그 아까 눈 얘기가 계속 나온다 했는데 안구 주사를 맞고 한 달에 한 번 병원 침대에 누워 외눈 덮개로 얼굴 가리고 황반변성 안구 주사를 맞고 거즈로 덮은 눈과 산독약 넣어 초점 잃은 눈 위에 안경을 얹고 희미하게 놓인 구두 찾아 꽤 신고 병원을 나선다. 어른거리는 붉은 불빛 걸음을 멈춘다. 이렇게 이제 쭉 묘사를 하다가 투명하게 걷자. 다 잘 보이는 땅에서 비틀댄 적도 있었어 라고 합니다. 저도 막막이 찢어져 가지고 산동제를 넣어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눈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위해서 하루에 무엇을 하는가? 잠을 좀 많이 자는 거, 빨리 감겨지는 걸로. 그리고 하늘을 좀 이렇게 많이 보고 초록색 이런 거 그런 거 바다는 보려면 멀리 가야 되지만 하늘은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읽는 시도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차와 헤어지고 열흘. 이게 제목입니다. 10년 동거한 5번째 차를 눈병으로 처분하고 열흘. 우울증이 가볍게 왔다 갔다. 황반변성으로 눈 더 어두워지면 차 어떻게 몰지? 하던 걱정도 같다. 허나 동굴처럼 캄캄했던 베토벤 귀에는 세상 뜰 때까지 소리의 불빛 철철 흘렀을 텐데 아까 그 볼레로 나왔는데 베토벤도 또다시 열심히 듣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이렇게 지내시는구나. 그 다음에 요시가 또 되게 좋았어요. 한밤중에 깨어 출석부 고쳐들고 강의실 문 여니 다른 교수가 강의하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문 닫고 보니 내 강의실은 다른 건물. 밖에 나와 아무리 찾아봐도 그 건물이 없다. 꿈이 끊긴다. 개꿈이군. 끊기길 잘했어. 돌아 눕는다. 잘하긴 뭐가 잘해. 며칠 내 쓰다 끊긴 시의 소리. 찾아봐 그 건물을. 내일 보자 내일 아침. 내일 아침이 언젠데. 이 밤 지나면 내일 아침. 그땐 강의실 번호마저 지워질 거다. 다시 돌아 눕는다. 잠이 이어지지 않는다. 불을 켠다. 새벽 2시 반. 끊긴 시에 길을 낸다. 더 나아가지 않아 다른 길을 낸다. 이번엔 길이 습지로 들어가는군. 지우고 다시 길을 낸다. 가만 저게 무슨 소리지? 창밖에 무언가 내리고 있다. 창을 여니 이슬빈지 안개빈지 물기가 자욱이 내리고 있다. 문득 밤이 몸을 부르르 떨어 물기를 턴다. 나도 몸을 부르르 떤다. 머릿속이 하얗다. 되게 어둡고 슬픈 시네요. 네, 마지막 두 줄도 밤이 몸을 부르르 떨어 물기를 턴다. 그러니까 몸을 부르르 떠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밤이었고요. 그거에 이어서 나도 몸을 부르르 떤다. 이렇게 항상 교감하시고 되게 이렇게 한밤중에 깨어서 좀 무섭고 고독한 분위기여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잘 쓰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항상 따뜻하고 읽으면 편해지는데 이런 것도 이제 단상을 쓰셨는데 감각이 시들어도 아픔은 방금 뱀 밑에 물린 개구리같이 생생하다. 아픔을 노래하자. 이런 거. 뱀 밑에 뱀 입에 입해가 아니고 입에 물린 개구리. 얼마나 아프겠어요, 개구리. 네, 그 아픔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실 벽에 걸린 마크 로스코의 그림을 가리키며 비평과 오생근이 말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내가 덧붙인다. 속이 안 보입니다. 네, 마크 로스크는 그 러시아 쪽 화가입니다. 이제 견디다 못해서 미국 쪽으로 이제 갔는데 이 무렵에 러시아 쪽 그림이 완전 극도의 이제 추상화여가지고요. 그런 식의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 비평과 오생근은 저기 저도 오다 가다가 한 번씩 이제 보게 되는데 퇴직하신 지 오래됐는데 불문학자이고 이제 시 저쪽 모더니즘 쪽 프랑스 시 전공하신 이제 그런 분인데 다들 이제 친구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그 인문대 이런 문학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네, 지적인 그런 분위기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문지로 등단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뒤에 잘 못 쓴 거에 대한 자괴감이 또한 크죠. 그참에 또 한번 이제 읽어보는데 황동규가 이제 젊은 날을 한번 이렇게 되짚는 그런 부분인데 좀 들어보시면 나는 20세기 초 중반에 세계적인 시의 사조였던 초현실주의와 모더니즘이 퇴조하는 시기에 시를 쓰기 시작했다. 얼마나 거창하니 자기의 시를 이런 네 세계의 이런 사조 속에 사방을 둘러봐도 매력 있는 시 이념이 따로 없었고 자기 자신의 삶을 형상화하는 시를 쓰는 시인들이 있을 뿐이었다. 약간의 시차는 있겠으나 내가 동시대 시인이라고 생각한 영국의 필립 라킨, 미국의 실비아 플라스, 아일랜드의 쉐이머스 히니, 러시아의 요제프 브로드스키는 모두 어느 사조에 힘먹기 힘든 시인이었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다른 시인들은 잘 모르고 이오시프 브로드스키인데요. 러시아식 발음으로는 이 사람도 이제 노벨상 받고 망명하고 이런데 굉장히 관념적이고 어렵고 막 지적인 그런 시를 쓰고 되게 그 추상적인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대를 배경으로 한 대리석 이런 제목의 희곡 같은 게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인이자 이제 극작가입니다. 이 정도를 모델로 해서 썼던 거예요, 황동규가. 근데 정작 황동규의 시는 바퀴 보면 굴리고, 네, 삼남에 내리는 눈을 보면서 이렇게 쓰고, 즐거운 편지를 쓰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황동규 씨가 되게 이제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덧붙여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학 교수직을 생업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운이 좋아 서울대 교수가 될 수 있었으나 차차 교수직이 시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시를 논리적으로 조직하려 들거나 시로 뭘 가르치려 드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술은 보여줘야지 가르치려 들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교수는 반대인 거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심지어 가르쳐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교수 생활을 하며 줄곧 싸워야 했던 주 대상은 나 자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수로서 기억하는 황동규 선생님은 네. 이렇게 딴 얘기를 이제 해서 이런 거 번역도 하셨어요. 영문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영문과 교수였으니까요. 그 이제 영산문 강독 이제 이런 거나 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황동규 선생님한테 안 듣고 그 수필과 피천득의 제자이기도 한 석경진 선생님한테 이제 그 영산문 강독을 들었는데 한 학기 내도록 제임스 조이스를 읽었어요. 더블린가의 사람들. 근데 굉장히 그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읽는 것도 좋지만 언제 내 평생 제임스 조이스를 영어로 보겠냔 말이에요. 예, 그랬던 기억이 있고 황동규가 이제 영문학자로서 이 T.S. 엘리엇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엘리엇은 이제 제가 전혀 뭐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인이고요. 무슨 이제 영문학 관련 책을 읽다 보니까 엘리엇의 비평문을 또 하나 읽게 되었어요. 객관적 상관물인가? objective, correlative인가? 영어도 까먹어 버렸어요. 찾아봐야지 했는데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제 빼고 황무지라는 시 죽은 자의 매장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과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읽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데워주었다. April is the cruelest month, breath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memory and desire, stirring. 쭉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지금 15분에 다 가고 있어서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